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포호흡 이어서 마지막 3단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단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1단계, 2단계의 그림을 선생님이 지금 가져왔는데요. 세포호흡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본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포호흡이라는 건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세포호흡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다시 말해서 ATP를 생산해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물질대사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는 동안 ATP의 개수가 과연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지난 시간에 말미에 선생님이 필기해준 내용인데요. 한 분자의 포도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 지금 이 한 분자의 포도당이라는 건 세포호흡의 기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세포호흡의 기질로 한 분자의 포도당을 예로 든다면 2단계, 즉 TCA 회로까지 거치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ATP의 개수는 여기 4ATP라고 했었습니다. 4ATP. 과연 많은 숫자일까요? 굉장히 많지 않은 숫자로 느껴지죠. 그렇죠. 자, 우리가 세포호흡의 목적이 ATP를 만드는 건데 결국은 지금 세포호흡의 3분의 2까지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ATP라고 하는 아주 적은 수의 ATP만이 생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 말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산화적 인산화 3단계에서 대부분의 ATP가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산화적 인산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인산화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인산화는 해당 과정에서 한 번 있었고 TCA 회로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자, 인산화라는 건 ADP에다가 인을 붙여서 ATP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인산화라고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은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산화 과정은 모두 기질 수준 인산화였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산화적 인산화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ATP를 만드는 과정이긴 한데 기질 수준 인산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ATP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본격적으로 3단계. 자, 오늘 3단계 산화적 인산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단계 자, 산화적 인산화 과정입니다. 자, 산화적 인산화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었죠? 일단 미토콘드리아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당 과정은 세포질이었고 일어나는 장소가, 그다음에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긴 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3단계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일단 이용을 할 거예요. 이용을 할 건데 3단계를 이렇게 주관하는 3단계에 관여하는 효소들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위치하고 있는 막단백질들입니다. 자, 그래서 3단계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지금부터 3단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텐데 일단 지금 그리는 그림은 미토콘드리아를 확대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먼저 확대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한번 보죠.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식으로 둥글게 생겨서 안에 주름진 크리스탈 구조, 즉 내막이 주름진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미토콘드리아라면 선생님이 어느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볼 거냐면 자, 여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돋보기라는 표시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막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즉 이런 식이겠죠. 미토콘드리아 내막도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인지질 이중층을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가운데 이 선이라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기준으로 위쪽, 지금 선생님이 확대한 저 미토콘드리아 전체 그림을 한번 봐봐요. 위쪽은 어디죠? 막과 막 사이 공간이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가 막 사이 공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밑에 쪽은 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이는 밑에 부분에서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가 작동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미토콘드리아 기질, 이 가장 밑에 부분이겠죠. 밑에서 작동을 한 후에 3단계에서는 내막에 존재하는 어떤 효소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막의 위치에 있는 효소들을 선생님이 그냥 대충 모식도로 그려볼 텐데, 지금 이 내막에 존재하는 효소들은 한 가지 종류의 효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효소들이 복합체를 형성해 있는 구조입니다. 몇 가지 효소들이 복합체를 형성해서 하나의 큰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한 복합체의 개수를 4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단계에 관여하는 복합체의 개수가 4개가 되거든요. 4개.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복합체의 생김새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찌그러졌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편의상 지금 제일 첫 복합체를 1, 2, 3, 4 이렇게 한번 번호를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4가지의 복합체를 그렸는데 이 복합체를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우리 교과서나 문제집들에서는. 자,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 잘 아직은 뭔가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어쨌건 무슨 효소의 복합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전자에 전달을 하는 효소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이름을 먼저 적어놔 볼게요.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다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 뭔가 지금 전자의 전달이 일어날 건가 봐. 전자의 전달이. 자, 그런데 지금 1, 2, 3, 4가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단백질 복합체들 사이에서 전자의 전달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무언가 이 복합체들 사이사이에 전자를 이동시키는, 즉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물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방금 그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우리가 전자 전달이 일어날 때 이 전자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입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완성해 봤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은 뭐냐면, 복합체 원은 NADH. 자, 우리 NADH 어디서 배웠죠? 해당 과정에서도 생성되었고, TCA 회로에서도 생성되었고, 피로부산의 산화에서도 생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어쨌건 간에 그렇게 만들어진 NADH로부터 H를 떼어내는 효소들의 복합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합체 1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NADH로부터 NAD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즉 NADH로부터 수소를 떼어내어서, 즉 NADH 탈수소 효소 복합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NADH를 탈수소시키는 효소들의 복합체다. 자, 그러면 지금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우리가 피로부산의 산화나 TCA 회로 같은 경우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NADH가 만들어졌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NADH가 내막에 있는 효소로 인해 다시 H를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되십니까? 자, 2단계와 연결 지어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해당 과정에서도 NADH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잖아. 자, 그렇지만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가 미토콘드리아 내막,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NADH라고 하는 건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와 2단계 피로부산 산화 및 TCA 회로에서 만들어진 NADH 전부 다 내막에 있는 효소 복합체 원으로 인해서 H를 잃게 되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NAD 플러스랑 두 개의 수소로 분해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기서 생략된 게 있죠. 지금 빠져있는 게 있죠. 뭐냐면 NADH가 NAD로 바뀌면서 두 개의 수소와 함께 뭐도 같이 방출하게 되죠. 항상 수소를 따라다니는 무언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전자입니다. 전자. 이 전자는 어디로 갔느냐? 이 전자는요, 굉장히 방출될 때 고에너지 전자의 형태로 방출이 되게 돼요. 자, 전자도 에너지를 가졌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고에너지 전자가 방출이 되면서, 지금 선생님이 원의 복합체 이름을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라고 표현을 해두었죠.
즉, 이 복합체들에 의해서 이 전자는 전달, 즉 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NADH가 분해가 되어서 NAD와 그 다음에 두 개의 수소와 나머지 전자를 방출해내게 되는데 이 전자는 효소 복합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중간에 있는 전자 매개체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전자 매개체가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 1에 와서 전자를 취해서 다시 나중에 3로 갖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2는 그럼 뭐냐? 2도 마찬가지로 1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서 전자를 주는 아이입니다. 즉,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NADH 외에 또 수소를 결합시킬 수 있는 조효소가 있었죠. 뭐였죠? FADH2였죠. 자, 복합체 2 같은 경우는 이러한 FADH2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탈수소하는 효소입니다. 즉 FADH2로부터 수소를 떼내는 이러한 효소들의 복합체라고 보면 돼요. 즉 여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FADH2로부터 탈수소시켜서, 즉 수소를 떼어내서 FAD와 두 개의 수소로 전환시키는 효소. 자, 그러면 이때도 나머지 전자도 함께 빠져나오잖아요. 전자도 함께 방출되는데 이 전자는 어디로 간다? 그렇죠. 전자의 매개체. 여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까지 이해될까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도 방출되는 전자는 굉장히 고에너지 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이 전부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3로 여기서 뭔가 유동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곡선으로 3로 이동을 하고요. 또 전자 매개체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4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 지금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그린 게 다 전자의 이동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지막 전자가 4로 왔잖아요. 복합체 4로 왔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전자가 어디 갈 데를 잃고 막 방황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전자를 수용해주는 물질에 이 전자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러한 물질을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최종 전자 수용체가 누구냐? 바로 산소가 되겠습니다. 산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전자를 받아서 산소가 전자를 받는다는 건 수소를 함께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소와 전자를 함께 받아서 물이 되는 과정이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지금 두 개의 전자가 이동을 해왔으니까 두 개의 수소가 만났고요. 한 분자의 물이 형성되기 위해서 몇 개의 산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2분의 1. 이런 식의 화학 반응식이 적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면요. 복합체 1에서 NADH가 산화되어서
수소와 전자를 함께 방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수소는 기질에 남아있게 되고 전자는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들 그리고 매개체들을 통해서 내막을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합체에서 FADH2가 산화되고요. 그 산화되면서 만들어진 수소는 기질에 있게 되고 또 이때 같이 방출되는 전자는 내막을 통과, 내막 사이를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방향성. 점점 복합체 포로 이동을 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1, 2, 3, 4 이 순서대로 전자의 친화력이 점점 포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즉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낮은 전자 운반체부터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높은 전자 운반체 순서로 내막에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출된 전자가 점점점 1, 2, 3, 4 이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해간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전자가 마지막으로 포에서 마지막으로 이 전자를 무언가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전자를 수용하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이 바로 산소라는 뜻입니다. 산소. 자,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전자와 함께 수소도 같이 결합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생성물인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산소가 사용되는 세포호흡인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즉 지금 이 세포호흡 3단계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한 호흡 과정을 지금 배운 거잖아요. 맞죠? 산소가 있을 때는 이렇게 3단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워온 이 3단계의 세포호흡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산소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가장 마지막에 전자를 수용해주는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 의문이 드는데요. TC의 회로 그리고 피루부산의 산화, 즉 2단계와 1단계에서는 산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2단계까지는 산소가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과정에서 복합체 1, 2에서 NAD와 FAD가 만들어졌죠. 자, 우리가 다시 2단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 보면 NAD와 FAD를 필요로 하는 TCA 회로가 있죠. 즉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도 그렇고 TCA 회로에서 NAD를 필요로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NAD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 3단계에 있는 1, 2 복합체에서 NADH가 수소를 떼어내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즉 2단계와 3단계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3단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2단계도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2단계도 산소가 없으면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산소를 이용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산소를 이용한다는 거죠. NAD나 FAD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해당 과정은 어떨까요? 자,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단 일어난다고 했었고 해당 과정도 산소를 직접적으로 필요하진 않지만 NAD, 자 한번 볼까요? NAD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 있긴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해당 과정도 결국은 산화적 인산화, 즉 3단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없을 때는 해당 과정도 진행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게 우리가 세포호흡을 다 배우고 나서 배우는 발효라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해당 과정 같은 경우는 산소가 없어도 사실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와 3단계는 산소가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직 ATP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쵸? 아직 선생님이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죠? 자, 지금부터 잘 듣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고에너지의 전자가 점점점 이동해서 마지막에 산소와 결합하게 된다고 했었는데 이 고에너지 전자의 역할이 있어요. 이 고에너지 전자가 내막을 이렇게 이동해 가는 이유가 있다고요. 뭐냐면 고에너지 전자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전자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이 고에너지 전자가 내막을 통과해서 점점 진화력이 높은 복합체 포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에너지를 잃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이 전자 운반체들을 차례차례 환원시켜 가겠죠. 환원시켜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해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복합체 포까지 왔을 때는 최종적으로 처음보다는 굉장히 에너지가 낮아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았다가 포로 오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점점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자로부터 방출된 에너지를 어딘가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부터 막 사이 공간으로 수소이온을 펌핑하게 됩니다. 자, 펌핑이라는 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할 때 나왔죠. 즉 수소이온을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는 수소이온을 막 사이 공간으로 퍼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자, 복합체 원도 전자가 이동해 가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퍼내고요. 복합체 3에서도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복합체 4에서도 수소를 퍼내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 전자가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전자가 방출하는 이 에너지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퍼내진다. 자, 여러분, 수소이온의 이동 에너지가 지금 사용된다는 얘기죠. 자, 에너지가 사용되는 물질의 수송 방식 뭐였죠? 그렇죠. 능동 수송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수소이온을 기질로부터 막 사이 공간으로 계속해서 퍼내고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자, 결국 수소이온의 농도는 막 사이 공간은 높아질 것이고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은 낮아져 있겠죠.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농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막 사이 공간의 수소이온의 농도는 높고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의 수소이온의 농도는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계속해서 수소이온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 사이 공간으로 퍼내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건 에너지를 소모하는 능동 수송이란 뜻입니다. 즉, 수소이온이 퍼내어지는 이 과정, 이걸 펌핑이라고 얘기해요. 수소이온의 펌핑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ATP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전자가 내막을 이동해 가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펌핑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수소이온은 능동수송이고요. 자, 선생님이 수소이온의 농도를 높고 낮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만약에 pH로 표현한다면 막 사이 공간은 pH가 낮은 상태겠죠. 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은 pH가 높은 상태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머리가 복잡한데요. 수소이온을 왜 펌핑하느냐 이거죠. 수소이온 필요 없이 왜 펌핑해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까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수소이온의 펌핑으로 인해서 막 사이 공간과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간에 수소이온의 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렇게 농도 차이가 발생한 상황을 농도 기울기라고 표현을 해주거든요. 농도의 기울기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즉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로 인해서 어떤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ATP를 만들길래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필요하지? 자, 볼게요. 내막에서 선생님이 그리지 않은 또 다른 효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왜 이런 형태로 그리느냐? 실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단백질, 이 효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ATP 합성 효소입니다. 자, 그러면 ATP 합성 효소는 어떻게 작용하는 효소냐? 일단 기능은 ATP를 합성해내는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ATP를 합성해내는 기능이 있는 효소인 것만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ATP를 만들어내느냐? 자, ATP 합성 효소에서 ATP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ATP 합성 효소라고 하는 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있는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있을 때 수소이온이 막 사이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확산해오는 과정을 이용해서 자, 다시 전자의 방출 에너지로 인해서 능동수송으로 수소이온을 펌핑했고 그로 인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발생했죠. 그러면은 막 사이 공간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보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으니까 확산이 일어난다면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사이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확산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한 수소이온이 확산될 때 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수소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확산을 하게 되는데 이 수소이온이 확산될 때 이러한 힘을 이용해서 ATP 합성 효소는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회전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ADP에서 ATP로 전환되는 효소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ATP 합성 효소는 그냥은 ATP를 합성해내지 못해요. 자신이 회전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ATP 합성 효소가 회전을 하기 위해선 수소이온의
확산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ATP 합성 효소는 수소이온이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촉진 확산을 하게 될 거고, 지금 ATP 합성 효소를 통한 수소이온은 촉진 확산이죠? 그러면은 수소이온이 촉진 확산될 때 회전을 하게 되면서 ADP를 ATP로 전환시키는 효소에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다 배웠어요, 지금. 거의 다 배웠어요.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반응 과정은 이게 끝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내막,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는 효소 복합체들에 의해서 NADH가 산화되고 또 FADH2가 산화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죠. 이 에너지, 방출되는 전자가 가지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동해 가면서 방출되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의 펌핑이 일어나게 되고, 수소이온의 펌핑에 따라서 막사이 공간과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촉진 확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이 촉진 확산을 무엇을 통해서?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촉진 확산되면서 이 촉진 확산되는 힘에 의해서 ATP 합성 효소는 ADP를 ATP로 전환시키는 인산화를 거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ATP를 만들어내는 걸 인산화라고 얘기했죠. 이 인산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ATP 합성 효소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정리를 잘하면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복합체 1, 2, 3, 4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를 전달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러한 여기까지를 전자 전달계 이렇게 표현해줘요. 전자 전달계. 자, 전자 전달계. 그리고 ATP 합성 효소에서는 농도 기울기,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실제 어떤 농도가 아니잖아요. 실제 농도가 아니라 어떤 이온이나 원소의 이 농도, 기울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삼투다. 화학적인 삼투다라고 해서 화학 삼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TP 합성 효소가 있는 여기는 화학 삼투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 삼투. 또한 ATP 합성이 동시에 일어났죠. 필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앞쪽은 전자전달계고요. 전자전달계에 의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었고, 이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을 화학 삼투에 의해서 ATP를 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인산화라고 했는데, 자, 그럼 다시 3단계의 제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한다고 했죠. 왜 산화적 인산화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산화 환원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전자가 이동을 해가고 있죠.
되겠습니까? 전자가 어딘가에 그러니까 복합체에 들어가게 되면 환원이 된 거고 다시 전자가 빠져나오게 되면 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전자가 산화환원 과정을 거치면서 화학 삼투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닌 정말 한 바닥짜리 필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서 전체적인 과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조금 되었으니까 지금 산화적 인산화까지 우리가 다 했고요. 이제 세포호흡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